네,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계속해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나 네. 치간 칫솔, 치실 등 이 위생 기구를 통해서도 관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점 네.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2부에서는 계속 목 디스크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목 디스크랑 일부에서는 이제 간별 질환들 이제 쭉 저희가 들었는데 네. 이제 2부에서부터는 치료인데 그 목 디스크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약물 치료에서부터 네, 물리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주사 치료에서 다양한 시술에서 수술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과 그리고 디스크의 탈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환자분께서 다행히 신경 증상이 심하지 않고 호소하시는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와 함께 충분한 안정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통증이 지속되거나 혹은 어깨나 팔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때는 다음 단계로 주사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는 디스크의 파열이나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즉 신경이 직접적으로 압박받는 증상이 아닌 단순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 증상일 경우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의 부종을 감소시킴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목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프롤로 치료나 증식 치료와 같은 다양한 주사 치료 요법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또 신경치료 등을 실시해 있는 보존적 치료가 있고 네. 만약에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단계는 어떤 걸까요? 네, 네. 대표적인 시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 바로 유착 박리술 그리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착 박리술은 흔히 많은 환자분들께서 신경 성형술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경에 어떤 조작을 가한다거나 신경에 손을 대거나 이런 신경을 만지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유착 박리가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네. 유착이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엉겨붙는다, 늘러붙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디스크가 조금씩 뒤로 돌출이 되게 되면 편안하게 지나가는 신경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신경을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늘러붙는 유착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유착 박리술은 이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주고 흘러나온 디스크의 사이즈를 줄임으로 인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다시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유착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이 시술은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고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부분 마취로 피부를 마취한 다음에 아주 얇은 관을 디스크가 터져 나온 부위까지, 즉 흘러나온 부위까지 정확히 관 끝을 위치하게 됩니다. 관 끝이 정확한 부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1차적으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유착 박리제를 주입해서 신경 주변에 발생한 유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고농도 식염수를 주입해서 흘러나온 디스크가 다시 녹아서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시술은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로 진행하고 약 10분에 걸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흔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수술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분들에서도 어느 정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유착 박리술하고 네. 그다음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유착 박리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그다음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 네. 그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얇은 관 끝부분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달린 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터져 나온 디스크, 즉 파열된 디스크 내부에 직접 관을 삽입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 역시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끝부분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얇은 관을 흘러나온 수액 쪽으로 진입시킨 다음 그 부분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말랑말랑한
악에 흘러나온 수액을 응고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디스크의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사이즈를 줄이고 감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즉각적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빠른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해 볼 수 네. 있는 방법입니다. 네, 보존 치료 이어서 비수술 시술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1단계, 2단계까지도 적용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호전되지 않은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치료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증상은 바로 마비 증상입니다. 아, 네. 마비 증상,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감각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팔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만 존재했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서 점점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증상이 있는 쪽의 피부를 만지거나 꼬집었을 때 마치 남의 살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감각이 떨어지면서 마비가 오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야 하겠고요. 또한 운동 능력이 떨어질 때, 즉 아까 말씀드린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자주 놓친다든지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을 때도 즉각적으로 수술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으로도 마찬가지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정상적인 걸음이 어려워질 때, 자주 넘어지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질 때 이때는 역시 수술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누워서 일어날 때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몇십 분을 뒤척이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바로 이렇게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야 하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신경 증상이나 방사통으로 인해서 꾸준히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6주 이상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역시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 요약하면 지금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거, 마비라든지 감각,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한 거, 네.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라는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디스크는 이제 삐져나와서 그 부분이 튀어나온 게 신경을 눌렀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르는 수술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수술의 개념은 네. 신경을 압박하는 흘러나온 디스크나 아니면 그 주변의 구조물들을 모두 제거해서 압박되고 있는 신경을 바로 즉각적으로 풀어주는 게 기본적인 수술의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추간판 유압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 수술 방법은 전신마취 하에 목을 절개하고 진입해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모두 제거해서 즉각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풀어주는 수술법입니다.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나면 디스크가 있던 공간이 텅 비어버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는 뼈를 이식을 하고 그리고 금속판과 금속 나사를 이용해서 해당 마디를 유압, 즉 굳혀주는 게 바로 이 수술법입니다. 즉각적으로 신경 감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증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말 그대로 그 마디를 유압하기 때문에 굳혀버리기 때문에 해당 마디의 움직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수술 후에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수술한 마디에 윗 분절이나 아랫 분절의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하중이 또 많이 실리다 보니까 해당 수술 마디의 위아랫 부분에서 2차적으로 디스크의 손상이 진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공 디스크 삽입술은 기본적인 수술의 방법은 유압술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그 텅 빈 공간에
뼈 이식을 통해서 마디를 굳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인공 디스크라고 하는 기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 인공 디스크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해당하는 마디의 움직임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바로 그 목적이 있고요. 따라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보존되고 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접 부위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척추제 유합술에 대한 단점을 좀 개선하면서 인공 디스크 삽입술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다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이야기 좀 저희가 네.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가장 좋은 거는 아프지 않는 거겠죠. 네. 생활 습관에서 예방하고 또 척추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목 질환이나 이 목 디스크는 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이런 자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지만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은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을 똑바로 세워서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우리 머리 무게에 해당하는 약 4.5kg에서 5.5kg에 해당하는 체중이 목에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시듯이 목을 약 30도 정도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게 되면 정상적인 머리 무게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무게가 이 목에 걸리게 되고요. 또한 60도 가까이 고개를 푹 숙이게 되면 정상적인 머리 무게의 약 5배 이상에 해당하는 27kg 정도의 하중을 목이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얇은 가느다란 목이 27kg라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대개 혹시 아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편하게 운동하는 아령은 대부분 한 2kg에서 3kg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남성분들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7kg에서 8kg 정도 되는 아령을 한 손으로 들고 운동을 하는데요. 바로 이 무게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무게가 목에 걸리기 때문에 이 가느다란 목에 그 하중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역시 디스크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고개를 딱 유지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높이를 내 눈높이에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게 이러한 목에 걸리는 하중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작업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 목을 아래쪽으로 숙이거나 목을 쭉 빼고 모니터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발 받침대나 등 받침대를 이용해서 허리와 목을 꼿꼿이 편 상태로 작업을 시행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이때는 모니터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 가까이 높여서 작업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베개 높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높은 베개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목 뒤의 근육이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C자형의 굴곡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서 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뒤로 심하게 꺾여지기 때문에 이 역시 디스크에 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베개는 너무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의 베개가 좋고요. 특히 단단한 베개보다는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는 베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무거운 물건 들 때 잘못 들면 허리 다쳐, 허리 디스크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목 디스크도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끔 한 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벌쩍 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고개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심한 하중이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 디스크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소 목이 불편하셨던 분들이나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물건을 들 때도 한 손이 아닌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1시간 네. 동안요, 목 디스크와 함께 또 그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오는 질환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그에 따른 치료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알찬, 건강한 네. 정보로 원장님들과 네, 네,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